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지난주에 했던 거 슬픔이 기쁨에게 문제부터 쭉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집을 다 들고 나와서 좀 확인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아닌 사람도 물론 있어. 예상대로라는 건 표현성 특징 문제가 생각보다 아직 완성되기가 좀 어렵구나. 근데 이거 우리 한 달 했다고 그게 완성될 일은 당연히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단어들, 그러니까 표현상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제들은 선택지 하나하나가 다 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틀렸지만 다음에 맞을 수 있게 이 말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자, 예를 들어 256번부터 그리고 선생님의 교재 다른 사람도 있었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슬픔이 기쁨에게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품을 읽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살짝 살펴보면 역설, 반복, 그 다음에 반영, 단정적 어조, 그리고 비판의식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와 있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 방금 찝어드린 그런 단어들이 선택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기를 먼저 읽고 일단 비교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거 되게 유명한 줄이잖아, 그렇지? 나는 뭐하다고?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참고로 이런 표현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부정을 두 번 했어. 부정을 두 번 했어. 무슨 부정? 이중부정. 이거 다 알고 있겠지만 이중부정은 뭐에 해당한다? 강한 긍정. 즉, 이 두 개를 뒤집은 상태의 것을 강하게 긍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즉, 이 말은 나는 눈물이 있는 사람을 완전 사랑함 이란 뜻인 거지. 오케이? 판단해주시고, 난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가 뭐냐를 판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작품의 화자는 이 눈물이라는 대상을 긍정하고 있을까? 부정하고 있을까? 긍정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겠죠. 왜냐?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눈물이 없는 사람을 싫다고 했으니까. 자,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래 봐봐. 지금 어쨌든 구조를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또 자신의 의지를 강조했지? 나는 눈물 있는 사람을 좋아해.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또 소리 뻥까지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네요. 즉,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구절 자체는 눈물을 긍정하는 시, 그리고 이때 눈물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나 감격도 될 수 있고요. 또 혹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타인의 상처 같은 것들이 되면서 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참고로 이런 말을 길게 썼지만 선생님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연민이라고 한다. 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시인데? 그치? 우리 슬픔의 기쁨에서 했던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지. 자, 마지막.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 그렇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럼 눈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또 상처의 의미로 쓰인 거 맞죠? 근데 그 상처를 닦아주는 모습은 뭐가 돼? 고요한 아름다움이래.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쨌든 작품이 어려운 작품은 아니야, 그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파악하시면 되는 건데, 자, 1번부터 그럼 정리해보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했대요. 역설법. 자, 슬픔이 기쁨에게서 역설법이 있었나요? 있었지. 근거가 어딨지? 사랑보다 소중한. 또 하나 더.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라는 구절을 잡아야 된다고 했었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야. 찾으라고. 지금 이 시에서는 역설법이 쓰였거든요. 답부터 말해줄게. 쓰였어. 어디 쓰였지? 아니야. 고요한 아름다움. 고요한 거랑 아름다움이 상충하는 거니? 서로 상관없는 얘기 아닐까? 빨간색이 있고 신발이 있어요. 그럼 그 두 개가 상충하는 거야? 그런 식의 개념이야. 이건 서로 다른 영역을 말하는 거야. 전혀 다른 부분. 이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한 방울. 거기도 아니고. 눈물이 되다?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나이스, 그렇지.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야. 그러면 기쁘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구절이었잖아. 즉, 기쁨이라고 하는 플러스의 이미지와 눈물이라고 하는 마이너스의 이미지가 충돌이 나 있으니까 우리는 역설법 잡을 수 있다. 선생님이 역설법 잡는 법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충돌을 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 동사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1번 오케이. 됐지? 2번 가보자. 특정 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을 형성했대요. 어구가 반복되면 리듬감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봅시다. 앞에서 봤던 작품에서는 어느 부분에?
그치? 우리 반복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했어. 그치? 시어나 식구, 어미 반복들을 얘기했었고요. 여기는 어떻죠?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라든가 또 눈물이라는 시어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고 있었죠. 참고로 여기서 근데 억구의 반복이라고 썼으니까 억구는 어딨어? 나는 A 하는 사람을 B한다. 나는 A 하는 사람을 B한다. 이 구조의 반복이지? 이걸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2번 확인. 나는 뭐야? 3번입니다. 시인이 지향. 참고로 지향과 지양은 다른 거 알고 있지? 혹시 몰라서 확인해 봅니다. 이것도 너희들 많이 틀리는 거라서 지향하는 거랑 지양은 완전히 반대말이야. 반대말이라는 말은 좀 웃기긴 한데 지향은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거 그걸 보고 지향이라고 하고 지양이라고 하는 건 거리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피하는 거지. 완전 다른 말이죠. 알아두시고 여기서 지향이란 말을 썼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반영되었어요. 자, 의미를 추적해봐야죠.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했지만 결국 이 작품의 화자나 주제의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니까 3번도 오케이가 되겠죠? 4번입니다.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선생님이 이거 단정적이라고 하는 용어도 설명해드렸어. 그치? 뭐뭐 다라고 하는 평소형이지만 이게 확신에 찬 어조이기 때문에 단정적이라고 했었고 둘 다 뭐뭐 다라는 표현 썼습니다. 그죠? 문제 없이 4번도 오케이. 그럼 5번입니다.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 이런 선택지에서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 밑줄로 한번 쳐주세요. 뭐뭐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자, 이 말이 성립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시의 가장 마지막 행이나 마지막 연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거기 나와야 돼. 근데 물론 이 작품에는 비판의식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있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슬픔을 공감하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자, 우리가 봤던 슬픔의 기쁨에게서 마지막 구절을 보자. 마지막 두 행. 슬픔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말한 이게 비판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얘들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바로 깐다는 얘기야. 까야지.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효과를 썼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앞으로 너에게도 그러니까 이기심 많은 너에게조차 나는 이타심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해. 그래서 너도 이 이타심을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직접적인 비판이야?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5번의 답을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근거가 어딨지? 를 찾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문제를 풀 때 제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어딘지 이렇게 그 근거가 어딘지 잡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근거 잡기 힘써 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258번 대부분 맞췄어. 근데 중요한 문제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뭐뭐와 겠다를 반복해서 의지를 드러낸다. 그치? 이거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2번 역설적 표현으로 슬픔의 진정한 의미를 밝혔어. 역설법 아까 2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 세 번째 영탄적 표현으로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영탄적인 표현이 있을까? 없지. 참고로 영탄법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말 쉽게 말하자면 느낌표를 찍을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딱히 그런 영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은 없었어.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슬픔을 화자로 기쁨을 청자로 설정했다. 그래서 두 존재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말하면 안 돼. 그치?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마지막 5번 일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새로운 의미를 시어에 부여해서 주제를 전달했지. 이거 무슨 얘기야? 슬픔이 여기서는 긍정적이었고 기쁨이 부정적이라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서로 뒤집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틀린 문제가 260번. 그러니까 뒤에 넘어가면 기억부터 미음의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그거거든. 잘 찾았니? 자, 기억부터 미음의 의미를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9 의미 파악하는 문제야. 1번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고 하는 건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말이 없는데, 그지? 1번 오케이. 2번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선택지 볼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맞네요. 그렇지? 괜찮지? 세 번째,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서 할 때 무관심한 너의 사랑. 그럼 무관심한 너의 사랑은 주는 일보다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버리는 사랑? 받는 거에 익숙함을 말하는 거야? 아니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 뭐야?
타인의 슬픔이나 안타까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만 집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잖아. 이것도 막 엉뚱한 얘기하는 거잖아. 물론 3번의 이야기가 긍정적인 건 아닌 건 맞지,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그렇고 그건 그렇고 간에 핵심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파악하라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리을이 뭔지 기다림이라는 단어네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기회의 시간. 충분히 표현할 만하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마지막 5번째, 눈 그친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구절. 눈 그친 길은 5번, 너가 소외된 이웃의 기쁨에 공감하는 길을 바라는 마음. 그치? 공감이라고 하는 것. 눈이 그쳤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눈이 한방눈은 멈춰야 되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기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문제 한번 쭉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세트 문제,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를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작품 세트에서는 생각보다 이 앞에 거보다 이 뒤에 거를 틀린 사람이 더 적긴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요. 자, 표현상 특징 문제 한번 직업질 한번 떠볼까요? 두 번째 문제 264번이라고도 돼 있고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1번 시어나 식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어. 근거 대세요. 근거. 시어나 식구의 반복이 어디 있었죠? 일단 나무라는 시어는 엄청나게 반복 많이 됐고요. 너무 쉽지, 그지? 식구의 반복이 있다면 밀고 올라간다. 또 뭐? 같이 말해보면서 뭐 넣었어? 뭐라고? 뭐 하면 면서. 그건 어미의 반복. 그것도 반복은 맞는데 그 녀석은 어미의 반복이니까 문제에서는 시어가 식구라고 말했으니까 시9절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시9가 되려면 9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이것도 얘기를 해볼까? 다시 한 번만. 9의 정의가 뭐야? 9? 두 개 이상, 나이스.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나는 세 구두를 선호해. 그럼 그때 세 구두는 하나의 덩어리가 내줄 수 있는 거잖아. 즉, 9라고 하는 것에서 19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최소한 띄어쓰기가 하나 이상 붙어있는 두 개 이상의 어절 단위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냥 그러려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 19라면 당연히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게 아닌데 이 구절 반복했었잖아, 그치? 그런 거 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자, 2번 의인화를 통해 대상의 능동적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자, 의인화, 나무를 의인화했습니다. 맞나요? 자기 스스로 밀고 올라간다고 했었고요. 능동적인 거, 스스로라는 말 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어를 선생님 다른 말로 주체성이라는 단어를 써줬었어. 그치? 2번 오케이. 3번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생생한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어. 자, 나무가 되었다가 아니고, 그치? 될 것이다도 아니야. 나무가 된다. 그쵸? 나무가 된다. 마지막에 나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제 맞죠? 생동감 맞는 겁니다. 4번이에요. 상승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상승 이미지가 어디 있었죠? 밀고 올라간다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하늘을 들이받으면서 라는 표현들 같은 곳에서 뭔가 위로 지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지. 그래서 4번도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이겠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이 작품에서의 대상이 누구야? 나무지. 그럼 이 작품의 화자가 나무한테 친밀감을 느끼는 게 이 작품의 주제야? 아니죠. 나무에게서 새롭게 느끼는 어떤 정서를 표현한 거니까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 됐죠? 느낌으로 풀면 위험한 거. 아직 여러분들 1학년 문제라 좀 쉽게 나온 거지만 이게 고3 문제로 넘어가서 배배 보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져.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종종 얘기하긴 하는데 고1 때까지는 감으로 푸는 게 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치? 그런 디테일한 함정을 여러 번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건 뭔가 느낌이 잘못돼 있음. 그럼 딱 찍으면 웬만하면 답이 될 수 있어. 그게 1학년 문제, 2학년과 3학년과 다른 큰 특징이야. 근데 그게 2,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배배 꼬이기 시작한다. 맞아 보이는 걸 선택했다가 바로 틀릴 것이다. 그런 것도 조심하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니냐?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200,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문제 전에 끝에서 두 번째, 끝에 세 번째보다 보기는 기억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이다. 발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학생. 이걸 좀 틀린 사람이 두 정도 있던데 한번 잠깐만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철수부터 준이까지가 각각 이 기억이 뭐였죠? 요즘 말하는 기억은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그리고 벌받은 몸으로 벌받은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까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상이 반전되는 문자였고 이때 벌받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나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구절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자, 가보자. 철수부터 한번 살펴볼게. 오늘은 이 작품에 대해서 기억하려는 토론해보자. 먼저 철수가 말합니다. 먼저 나는 이 부분에서 두 손 올리고라는 구절은 나무가 맞서 싸우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자, 두 손을 올리고라고 하는 게 싸움이 아니래요. 왜죠? 벌 받고 있는 자세요. 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너 가서 손 들고 있어. 네. 그잖아. 오케이? 1번 오케이. 2번 나도 동의해. 그 다음에 벌받는 자세라고 하는 말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나무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죠. 그쵸? 벌받다. 고난과 시련 문제 없지? 동준. 그렇지. 결국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요라는 표현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잠깐만. 무기력하게 당하는 나무가 맞느냐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구절이 뭐였냐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았었나? 그치? 온몸으로 뿌리 받고 대가리를 쳐들고 벌 받고 있었어.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역경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어떤 부정적 상황도 아니라는 거. 그걸 판단하라는 얘기지. 자, 동준이 오버했어요. 그죠? 무기력하다, 당하고만 있다 라는 표현이 오버스럽다. 정답은 3번. 4번 서서 기립하여라는 말은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맞죠? 큰 문제 없고 이것도. 5번 맞아. 마지막에 그러나라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그렇지. 원래 그러나 정도가 나오면 다음 구절에 첫 번째 시야가 돼야 될 텐데 이걸 그러나를 뒤로 뺐어. 왜? 시상의 어떤 전환 구절. 그러니까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나무의 저항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까 선생님이 지난주 수업할 때도 시상의 전환이라는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느낌을 살리고 있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큰 문제 없죠? 자, 그리고 뒤에 문제들은 큰 문제 없이 풀렸죠? 대부분 잘 풀어주셨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자, 문제풀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넘어갔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파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소설 파트. 당연히 뭐부터? 이론 정리부터 한번 몇 가지 체크를 하고 가볼게요. 잠깐만. 이거 표시를 안 해주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 잠깐만. 영상의 가용 범위를 확인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관광 렌즈인가 이렇게 카메라까지 가져와서 막 이거 다 보여주려고 한번 잡아봤더니 관광 렌즈를 하면 이게 그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왜곡이 돼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관광은 못 쓰겠고 그냥 평면으로 그냥 때려 넣고 있어. 이거는 뭐 충분하죠. 참고로 저 옆에 언제 치지? 102호는 칠판이 이거 반보다 작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선생님 수업 다 했었어. 아무튼 가능해. 불가능한 건 없어.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자, 현대 소설의 기초 이론부터 정리를 할 텐데 참고로 여기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 빈칸들을 메꾸면서 이때 들어갈 만한 단어가 뭐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당연하게도 얘들아,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뽑으라면 뭐가 나오겠니? 인물, 사건, 배경. 약간 외우는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렇지? 참고로 이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설의 구성 3요소라고 해요. 원래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야. 근데 그 구성의 3요소가 다시 뭐냐? 인물, 사건, 배경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3년 뒤가 맞나? 3년 뒤가 맞나? 2년여 뒤에 보게 돼 수능 시험에서 물어보는 소설 영역도 결국엔 이거 가지고 묻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뭐를 파악하는 거? 주된,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게 소설을 비롯한 산문관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볼 내용들은 이 단어 자체가 시험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이 개념이 시험에는 매우 나옵니다. 엄청 나오고요. 매우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말 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단어가 수능 문제도 어떻게 나오느냐? 서술자가 작품 속 서술자가 대상의 상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작품 속 서술자. 그 남아라는 거잖아. 나면은 1인칭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풀어서 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인물 얘기부터 너는
나와 있죠. 인물 사태 빈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제시 방법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1학년 1학기 시험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야.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두 가지. 직접 제시라는 것과 간접 제시. 참고로 이걸 되게 있어 보이는 게 맞나?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telling, showing이라고 각각 표현을 합니다.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직접 서술해버리는 건가요? 서술을 해버리는 거지. 반대로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건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각각 이름으로는 telling과 showing이라고도 한다.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자, 뭐 이런 거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소설에서 어떤 대상을 묘사하는데 그는 생 양아치였다 라고 표현했다고 치자. 지금 무슨 제시한 거야? 다시? 직접 제시한 거지, 그렇지? 그는 양아치라고 서술자가 직접 쟤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잖아. 이걸 직접 제시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방금 그 상황을 간접 제시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는 물을 발로 뻥 차며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빡빡머리에 금 목걸이를 두른 채 험상궂은 책으로 옆 사람에게 말했다. 꺼져 이 새끼야. 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 지금 뭐 했지? 그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을 묘사했고, 그 사람의 신체 외모를 묘사했고, 그 사람의 대사를 말했죠? 그럼 뭐 한 거야? 간접 제시한 거지. 이해됐지? 그럼 얘들아, 또 자연스럽게 파란펜 들었어. 여러분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거를 속도의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도의 면. 그러니까 소설 속 사건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좀 더 소설 속도가 빠른 쪽이 어느 쪽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빠른 쪽이야? 빠른 쪽? 직접 제시. 이쪽이 빠르지. 이쪽이 느림이야. 왜일까? 빠르면 직접 그냥 설명해버리고 그냥 아까 말했잖아. 생 양아치라니까. 그냥 한마디로 모든 걸 협족돼버렸잖아. 근데 간접 제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대사나 행동을 우리가 봐야 돼. 그치? 그 사람의 대사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 속도 면에서는 전개 속도 면에서는 각각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이거까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오케이. 좀 고급진 문제에서는 이걸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선택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위 밑줄친 A부터 D까지의 구절의 특성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놓고 하나. 밑줄친 A는 직접 제시를 통해 사건의 전개를 늦추고 있다. 틀렸지. 그 디귿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제시 아니냐 간접 제시를 했는데 속도가 빨라진다? 또 반대로 직접 제시를 했는데 속도가 느려진다? 서로 반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걔가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시 방법 되게 중요한 얘기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인물의 유형이죠. 오케이, 유형. 이것도 모르는 개념이 중에 있을 수 있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단어들은 선택지에 직접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 풀어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 국어는 이해 싸움이 있는 거지, 여기서는. 자, 유형 면에서는 일단은 거기 나오는 말 다 알고 있는 말일 것 같아. 자, 첫 번째, 성격이 변하는가 여부를 따져서 성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 평면적 인물이라고 부르고 성격이 변하는 사람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지. 오케이?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는 얼굴 평가하는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평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악인이며 끝까지 악인인 사람, 처음에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한 사람. 이게 뭐고 평면적이라고 해요. 참고로 평면적의 요즘 또 트렌드의 반대가 평면적인 인물을 거부하고 입체적인 인물을 추구하는 게 많잖아. 반전. 우리 특히 영화 보면 반전 같은 거 많이 하지. 스베프 교수가 알고 보니까 그치? 조력자였던 거. 뭐 이런 거잖아. 그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성격의 특성입니다. 특성면이 우리가 어디서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런 존재를 보고 무슨 인물? 그래서 너희가 안 써져 있는 게 아니겠구나, 그지?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전형성에서 벗어나 전형적인 건 어쨌든 그 틀에 딱 맞춰져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틀에서 벗어난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걸 개성적 인물이라고 불러요. 서로 영역이 다른 거야. 자, 얘들아, 이런 거지. 보편적이라고 하면, 전형적이라고 하면, 자,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것 다 던져봐.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 소품, 뭐 좋아. 특징. 누룽지 좋아? 오케이. 한 손에 누룽지 검정 비닐봉투 들고 가실 것 같아. 또? 뭐라고? 20? 못 들었어.
틀니? 오케이, 가능하지. 기본적으로 이가 많이 사가서 이빨이 좀 부실하신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으신 경우들도 있지. 또 뽀글머리. 뽀글머리. 좋다. 뽀글머리. 대부분 뽀글머리시죠? 편하다는 이유로.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 시골? 시골 또 있고. 근데 근데 시골에만 할머니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몸빼바지 이런 거잖아. 자, 일단 편한 거. 다른 사람의 눈치 따위는 1도 신경 쓰지 않는 자신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할머니들의 특징 아닐까? 난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쓸 이유도 없으신 분들이니까. 자, 아무튼 그게 어떤 할머니가 뽀글머리에 몸빼바지를 입고 누룽지 봉지를 들고 막 길을 걸어가고 계셔. 유모차 한 대 끌어주시면 좋겠다. 그치? 자, 그러면 그게 뭐다? 전형적 인물이야, 할머니. 오케이? 근데 그 할머니가 밤만 되면 폭주를 즐기신다 라고 생각해보자. 애들 리드 해가지고 야 오늘은 저기 경기도 산골로 가자 하면서 와우 달리셔. 그럼 그건 무슨 인물? 개성적 인물이 되는 거지. 그치? 평범함 속에서 완전히 틀어서 벗어나 있을 때 그 사람은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전형적, 벗어나면 개성적. 그래서 얘들아 특히 요 두 개 단어 헷갈리지 마. 서로 다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치? 알겠지? 요단을 집어넣고 요단에다 요단을 집어넣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역할의 중요도입니다. 일단은 중심 인물이라는 게 있고 주변 인물이라는 게 있어. 또 하나 더 주동 인물이라는 게 있고 반동 인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또 헷갈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얘들아 내가 쉽게 가볼게. 어벤져스 다 봤지? 대부분 봤죠? 어벤져스 안 본 사람. 오케이. 배트맨을 봤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근데 배트맨과 조커라는 개념은 알지? 아 몰라? 그 개념도 잘 몰라? 그럴 수 있어. 어벤져스도 안 봤다. 뽀로로? 선생님이 뽀로로를 안 봤어 젠장. 뽀로로의 악역 선생님이 지금 선과 악의 뚜렷한 대립이 있는 영화 생각하는 거야. 뭐가 있을까? 누구나 알만한 거. 선과 악의 대립. 뽀로로의 그 초콜릿 만드는 애. 그래? 선생님 뽀로로를 안 봐서 예를 못 들어준다니까. 젠장. 경찰 같아도. 경찰과 도둑? 그 있어? 그냥. 선생님이 지금 영화였으면 좋겠어 이름이. 펜트하우스? 를 제대로 안 봤네 선생님이. 확실히 차이가 확실히 여기서 느껴나. 선생님 와이프가 선생님 참고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잘 안 봐요.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좋은 거 많고 선생님 오징어 게임도 다 봤는데 한국 드라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예측이 너무 가능하거나 그러니까 특히 영화관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 무슨 작품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쭉 흘려. 왜 울어? 그때 선생님 와이프가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 영화 한 편을 다 본 것 같대. 예고편을 봤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될 거고 마지막에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계획 하나랑 두 번째 막장으로 가는 거. 끝도 없이 막장으로 가는 거. 점 하나 찍고 변신하질 않나. 그죠? 악역이었다 선역이었다 지 멋대로 왔다 가지 하질 않나. 근데 막장은 먹히거든. 그게 먹힌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참고로 너희들 나중에 그 고전 소설 배우게 될 텐데 그 고전 소설이 진짜 아침 드라마 버전에 딱 어울리는 소재들이 게 되게 많아. 때려 죽일 나쁜 주인공, 나쁜 남자 주인공, 그다음에 순박하게 당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이득을 빼앗먹는 나쁜 새끼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 보면은 진짜 아침 드라마 소재에 딱 어울리는 작품들도 있는데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럼 미안하지만 그냥 선생님이 알고 있는 편안한 이렇게 버전을 얘기할게. 자, 배트맨이라는 영화가 있고 배트맨의 상대 역으로 나오는 조커. 이거 여러분들 그 되게 유명한 멘트 있잖아. Why so serious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대사. 이렇게 얼굴 찢어져 있는. 혹시 그런 본 적은 있을 텐데. 본 적은 있지? 그러니까 그냥 배트맨이 그 영화에서는 선역이고 조커가 나쁜 놈이야. 자, 선생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주인공에 해당하는 배트맨은 중심인물이 맞을까요? 맞아요. 또 주동인물도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커를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조커는 주변 인물일까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작품의 큰 흐름을 끌고 가는 빌런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거기도 중심인물에 속하는 겁니다. 1인칭, 3인칭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인물의 성격 유형을 나누는 거니까. 근데 조커는 주동인물일까 반동인물일까? 반동인물이야. 간단하게 갈게. 다시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에 맞서는 악역이 있어. 주인공과 악역 주인공은 둘 다 중심인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나가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주변 인물이야말로 말 그대로 옆에서 나오는 감초 같은 인물들이면서 한 회차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거 조심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의 받는 판단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시점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시점 문제 뭐 간단한 얘기긴 하니까 거기 쓸 말들을 생각해 보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시점에는 1인칭과 몇 인칭? 3인칭이 있다는 건 알 거야. 그쵸? 일단 이거부터 먼저 좀 보고 하자. 1인칭과 3인칭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지? 뭐의 존재 여부야? 나. 소설 속 화자라고 해도 되고요. 둘 다 맞습니다. 나도 맞습니다. 소설 속 화자인 나의 존재 여부야. 이 나가 있으면 1인칭이고 없으면 3인칭이지. 그렇다고 해서 괄호 열고 난 오늘 집으로 갈 거야. 괄호 닫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인물의 말을 인용한 거니까 그건 제외하시고 지문 속에서 나, 날, 내가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으면 1인칭이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때 그 1인칭인 주인공 나가 뭐이며 주인공 자신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것 뿐이야. 근데 얘들아 또 이 작품 많이 알지? 사랑손님과 어머니 그치? 그 작품을 보면 어떤 우리 작은 여자아이가 한 명이 나오잖아. 이름이 뭐더라? 오키. 오키나 서방님이 좋아요. 서방님이 좋으면 안 되잖아. 큰일 났잖아. 아저씨가 좋아요. 그치? 라고 말하는 그거. 자 그러면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오키는 1인칭 주인공이 맞을까요? 놀랍게도 이거는 1인칭 관찰자입니다. 주인공은 누굴까요? 사랑손님과 어머니요.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주인공이고 그 두 사람의 결론적으로는 시대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어쩌면 불륜 같은 걸로 보였겠지. 한 여자가 남편을 잊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남자를 사귄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봤던 게 그 당시 시점이었으니까 그 상황 시점에서 봤을 때는 두 남녀의 이루지 못할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너무 뻔한 스토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구의 시선으로 바꿔버려? 오키의 시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의 사랑의 이미지를 완전히 순화시켜버렸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야. 그쵸? 자, 그의 연애 편지를 받고 얼굴이 새빨개진 어머니를 본 오키가 이렇게 말하잖아. 엄마 어디 아파? 엄마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잖아. 감기에 걸려서 빨개졌을까? 아니지. 부끄러운 마음이었겠지. 근데 오키는 그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재밌게 느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3인칭으로 넘어봅시다. 3인칭에는 당연히 그러면 나가 없으니까 그녀 혹은 특정한 인물의 이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인물들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 나누는 기준이야. 이번에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신적 존재의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신적 존재라고 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전지적 시점이라는 말을 쓰잖아. 전지전능한 게 신이라는 이야기지. 신적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로 또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적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3인칭에 해당하는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적인지 관찰자인지는 어떻게 보면 안다고?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홍길동은 문을 열고 뛰쳐나가며 눈물 흘렸다. 무슨 시점이니? 여기까지 읽었을 때. 관찰자지. 인물의 심리를 우리는 모르잖아. 없잖아. 그냥 눈물을 흘렸을 뿐이고 문을 열고 나가는 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잖아. 됐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가로 열고 앞에 보는 이런 부분을 짓는 거지. 홍길동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마음을 서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걔가 왜 오는지를 알려줬잖아. 됐지? 그래서 신적 존재의 여부를 가지고 네 가지 나누는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다만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시험 문제의 정답인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오케이? 그럼 대신에 확인해야 되는 건 1인칭 시점의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이렇게 서술이 된다. 작품 속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서술자. 반대로 3인칭의 경우에는 작품 다 서술자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됐나? 요거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갈등 부분 보는데, 자, 갈등에서는 뭐 개념이야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다 알지? 이 정도? 뭐 너무 간단한 거는 넘어갈게요. 다만 이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이 용어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나한테 1,000원이 있어. 이 1,000원을 제발 진짜 나만 1,000원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음료수를 사 먹을까 먹을 걸 사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갈등이니까. 근데 외적 갈등은 심지어 좀더 또 4가지나 더 있지. 오케이? 자,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옆에 오더니 야,
그거 나랑 음료수 사서 반반 나눠 먹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사는 문제가 아니고 쟤를 사줄까에 대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외적 갈등이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전부 다 인물로 구성됩니다. 혹은 다른 말로 이 인물은 개인이라고도 표현해요. 같은 말이겠죠? 인물과 인물, 인물과 뭐 개인과 인물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 두 번째, 근데 내가 이 1,000원밖에 없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하루 벌 수 있는 돈은 850원밖에 안 되는 건데 오늘 보너스 준다고 해서 1,000원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내가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버는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이거는 인물과 사회 갈등이 되는 거고. 됐지? 세 번째, 내가 이 1,000원을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면서 맛있는 먹을 걸 사러 가려는 길인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 이 1,000원짜리를 하늘로 날려버렸어. 아! 가지마! 그건 무슨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이지. 자연의 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 인물과 자연의 갈등 영화의 소재로 많이 나오는 거잖아. 특히 재난 영화. 2021이라는 거지. 아마겟돈 이런 영화들. 그렇지. 그럼 비슷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인물과 뭐의 갈등? 운명의 갈등이라는 게 있어. 아! 저렇게 떠나버린 1,000원을 바라보며 그렇지. 내 수중에 어떻게 돈이 1,000원 이상 있을 수 있겠어? 이게 바로 나의 삶이지 뭐 하면서 투벅투벅 걸어가며 그는 쓸쓸한 뒷모습을 남겼다. 이렇게 끝났으면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가 실제로 작품 속에서 인물과 운명의 갈등은 개인과 운명의 갈등 같은 작품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역마살이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나? 역마살. 역마가 뭐지? 오 나이스.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존재를 역마살. 역마살이 떴다고 부르는데 작품의 제목이 역마인 경우가 있어요. 역마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죠? 오늘은 내가 대전에 있다가 어떤 어맹어수가 딱 오더니 말 내피를 주시오 해서 내필이 돼가지고 나도 따라가서 강원도로 갔어. 그럼 나는 그때 또 당분 강원도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부산 가재. 그럼 부산으로 가서 난 또 부산에 사는 거지. 그런 거. 역마. 그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다라는 거. 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배경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경의 기능에 보면 한 점이 4가지 정도 나와 있을 텐데 자, 거기에 쓸만 살짝만 몇 가지 써드리고 이거 쓰면 바로 이해될 테니까 이거 쓰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4번 배경까지 넘어왔어요. 아직까지 2번 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배경으로 넘어갑시다. 4번. 배경의 기능 빛을 친 점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해준다. 배경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거지. 이게 메인이죠. 왜 배경이 주제를 부각하는가? 대표적으로 당장 우리 배웠던 작품의 시를 경우에 생각해보자. 그 시가 소설이라고 생각해봤다면 창밖엔 밤비가 숙소에 거려 육축방은 남의 나라. 그 장면이 소설의 첫 장면이라고 생각해보자. 추적추적 비 내리는 밤. 뭔가 부정적이고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 그치? 환한 태양의 장렬하는 마이애미 해변이 배경으로 시작되고 있어. 뭔가 희망차고 밝은 느낌 주지 않아? 마이애미는 해운대도 돼. 근데 해운대는 약간 재난영화 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자, 배경은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분위기를 형성해주지. 여러분들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영화 소설을 알 거야. 그 작품의 첫 번째 구절이 비도 아닌 것이 눈도 아닌 것이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그런 날이었다 하면서 시작하거든. 어떤 느낌이 대충 감이 잡히죠. 눈으로 내리긴 하는데 바닥에 닿으면 즉시 물이 돼버리면서 바닥에 이제 진흙탕을 만드는 그런 상황. 뭔가 젖었고 막 진흙이 뒹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게 바로 작품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분위기 형성. 두 번째 거 확인해봤고요. 세 번째는 심리나 사건의 전개 양상을 암시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건 100%는 아니야 당연히.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작품 속에서 배경이 6.25 전쟁인데 그 주인공 노예가 살고 있는 어떤 집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천장에서 구멍이 새가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옆에 곰팡이가 미친듯이 펴있는 그런 배경이면 이 작품에서 얘네들이 어떤 미래를 겪을지 대충 암시가 되잖아. 그치? 자, 그 정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사실감과 현장성을 부여한다. 현장감이란 밖에 얘도 똑같이 사실감과 현장감이라는 느낌을 준다. 말 그대로 내가 화자가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물론 배경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 배경도 있고 공간적 배경도 있고 자연적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런 배경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해주는 역할은 공통적으로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다음 중 이 작품의 뭐 기억에 대한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나오면 근데 그게 배경이다라고 하면 이런 선택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뭐 기본적으로 어려운 말들은 아니니까. 자, 소설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은 여기까지 판단했고요. 자, 그러면 잠깐 숨 좀 돌리고 나서 뒤에 3대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갈게요.